정책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행정학이 1887년 우드로 윌슨이죠. 그죠? 역사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정책학은 더 얼마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정책학이 미국에서 나오게 된 거는 1950년대, 60년대인데, 그래서 이 정책학이 행정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정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먼저 158페이지 상단에 박스. 자, 미국에서 정책학이 시작됐는데 언제냐 하면 첫 번째 줄 해롤드 라스웰 정책지향 줄쳐두세요. 1951년. 이제 그냥 라스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우드로 윌슨 같은 존재야. 이제 1951년도에 이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정책지향,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정책학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정책학은 뭐를 연구합니까? 정책을 연구하지. 그럼 이제 정책은 뭐냐?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책은 폴리시,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과 사업이 다 뭐예요? 정책이에요. 다시 질문. 정책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잖아요. 정책은 뭐다라고. 사회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이 다 정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책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예. 라스웰이 이제 1951년도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을 연구하자라고 처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950년대 미국의 사회과학은 뭐가 지배했죠? 행태주의가 지배했죠. 행태주의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 가치사실 이원론에 근거해서 사실만 연구했고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951년도 이 라스웰의 주장은 행태주의에서 깨갱하고 뒤로 밀려나. 자, 그러다가 이제 언제냐면 1960년대 중후반. 우리 뭐 여러 차례 했었죠. 미국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정책학이 새롭게 재등장해. 자, 그러면 1960년대 후반 어떤 배경입니까? 첫 번째, 미국 사회 혼란이죠. 두 가지. 대내적으로는 흑인 폭동, 대외적으로는 월남전 치르면서 반전 데모가 일죠. 자, 그리고 동시에 자, 기억하셔야 돼. 존슨 대통령 이때. 존슨 민주당 대통령 이 존슨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케네디 때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재선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를 자 이걸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미국 사회를 위대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연방 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요. 다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은 무슨 정책? 복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 그래서 이제 이 존슨 행정부 때가 미국에서는 복지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막 만들어졌던 시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행태주의의 한계가 나타나죠. 흑인 폭동과 같은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해결 능력이 상실됐다는 비판.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세 번째? 후기 행태주의가 나오지.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가 표방하는 거는 적실성과 실천. 자, 그러면서 밑에 줄 하살표 찾았습니까? 밑에 두 번째 줄. 여러분 잠깐만요.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 비판하고 나온 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행태주의가 표방하는 과학적인 연구 자체를 부정한 거야? 아니지. 행태주의가 표방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흑인 폭동과 같은 실천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살표 보시면 후기 행태주의는 행태주의가 표방한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포기가 아니다. 가능한 한 과학적인 방법과 기법을 현실에 중요한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후반에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 이거 뭐 등장 배경은 확인해 두시고, 자, 나머지는 보시고 넘깁시다. 160페이지.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 이제 정책학은 뭐를 연구해요?
정책을 연구하죠. 이제 정책은 영어로 policy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여러분 자, 정책의 3대 구성 요소 요건 외우세요. 3대 구성 요소에다가 네모하시고. 그러면 정책의 3대 구성 요소는 자, 첫 번째 정책 목표, 두 번째 정책 수단, 세 번째가 정책 대상 집단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 자, 먼저 정책 목표는 뜻. 정책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 그리고 아까 정책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정책 목표는 풀어서 표현하면 뭐겠어요? 사회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 거지. 바람직한 사회 상태니까. 자, 뜻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책 수단은 뭡니까? 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흔히 수단이라 그러지.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내용각주 까맣게 2번 찾았어요? 거기서 자, 내용각주 까맣게 2번에 동그라미 1번 형광펜 목표 수단의 계층제라는 말 줄쳐두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정책학 공부하면서 이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정책 목표 또는 정책 수단, 목표 수단은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목표는 뭐에 대해서 목표예요? 아, 목표라는 거 뭐가 있으니까 목표야? 수단이 있으니까 목표인 거지. 에? 수단은 뭐가 있으니까 수단이에요? 목표가 있으니까 수단인 거지. 다시, 목표와 수단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목표는 뭐에 대해서 목표예요? 수단에 대해서 목표인 거고, 수단은 뭐에 대해서 수단이에요? 목표에 대해서 수단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다 목표라는 타이틀이 붙죠? 목표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이 중간 목표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뭐의 역할을 해요? 수단의 역할을 하고, 하위 목표에 대해서는 뭐의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목표 수단의 계층제라 그래요. 그리고 합리모형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뭐를 찾는 거예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합리모형은 이러한 목표 수단의 계층제 관계를 뚜렷하게 구성을 해야 돼요. 뭐가 목표인지 알아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목표 수단은 절대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에서 정책 대상 집단. 자, 그럼 정책 대상 집단은 정책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정책 수혜 집단이 있고, 정책으로 해서 불이익을 보는 정책 비용 부담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자, 정책 수혜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정책 비용 부담 집단은 반대하겠죠? 자, 그래서 자, 3번에 정책의 기본적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 자, 동그라미 1번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사회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사회 문제를 가까운 미래에 의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정책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열이 막 많이 나요. 너무 아파. 고열로.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가서 의사로부터 해열제를 처방받아서 먹죠. 그러면 정책은 마치 이 케이스에서 뭐와 같으냐 하면 의사가 처방한 해열제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열제라는 변수가, 요인이 제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열을 떨어뜨리는, 즉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의 모든 정책은 근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모든 정책은 뭐에 근거한다? 인과성. 인은 원인할 때 인, 과는 결과할 때 과. 다시 해열제 왜 먹어요?
여러분, 해열제는 원인 변수야, 결과 변수예요? 인과관계에서? 원인 변수지. 해열제가 제 몸에 들어가면 걔가 작용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결과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러면 이 둘을 인과관계로 보면 얘는 원인 변수 해열제가 되고 얘는 열이 떨어지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정책은 인과관계에 근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 합리성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정치성 따로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VS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정책은요, 이상적으로 보면 합리성을 갖춰야 돼요. 자, 방금 봤다시피 모든 정책은 인과관계에 근거하죠. 그러면 어떤 목표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예를 들어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 뭐 해열제를 먹는 방법도 있고, 냉장고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열을 막 런닝머신을 달려가지고 오히려 더 열을 내려가지고 이열치열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실증주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뭐가 가장 적합해요? 냉장고 들어갔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 달리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죠. 뭐가 가장 해열제가. 그래서 다시요, 어떤 목표가 존재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아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100만 가지가 있다면 100만 가지 다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무수하게 많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결혼을 해야 돼요. 후보는 무수하게 많아, 저를 기준으로. 그럼 모든 여자하고 다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비용이 들어요. 일부 다처제가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일부 다처제? 그거 진짜 힘들어. 아무나 못한대. 비용이 든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이성적으로? 원베스트 웨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정부 예산 결정이 결국 정책 결정인데, 정부 예산만 무궁무진하다? 그럼 뭐 4대강 사업도 하고, 무상급식 사업도 하고, 다 좋죠.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 그러면 주어진 자원의 제약 조건 하에서 실증과 과학과 계산을 동원해가지고 뭐를 찾으려고?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정책은 이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돼요?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자, 방금 봤다시피 정책 수혜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해요. 또 정책 비용 부담 집단은 거의 반대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4번 가치 배분성이라고 그래요. 가치 배분성.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로에 있는 단어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 빼고 읽어봐봐요. 몇 글자예요? 8글자. 2글자로 바꾸면 첫 시간에 했잖아. 정치. 가치의 권위적 배분. 여러분들, 정책은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이익되는 정책은 없어요. 정책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한정된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강제적이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성격을 지녀.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바로 뭐가 발생해요? 정치가 발생하는 거지. 그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서 이 정치성으로 내려오게 화살 표시하시고.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정치성이라고. 자,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뭐가 작용해요? 정치 논리가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둘 간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정책의 양면성 하면 바로 합리성과 정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합리 모형이 나오고, 정치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점중 모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정책을 간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잘 봐두세요. 자, 봐두시고, 자, 나머지는 보시고, 자, 163페이지로 갑시다. 자, 정책의 유형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거의 모든 시험 문제에 한 문제가 나와요. 정책의 유형, 별표 3개 돼 있잖아요. 자, 학자들이 정책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건데, 자,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박스,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자, 정책의 종류를 왜 분류하냐 이거야.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정책 유형 분류론의 선구자가 이미 공부해서 알다시피 로이라는 학자예요. 자, 그러면 로이가 정책의 종류를 163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일단 자, 정책 유형 분류론의 가장 중요한 학자 이름이 누구? 로이인데, 자, 로이가 정책의 종류를, 세상에 존재하는 정책의 종류를 총 몇 가지로 분류해요? 4가지 외우셔야 돼.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로이. 자, 그 페이지 가운데 박스 다시 가보세요. 자, 로이가 정책 유형 분류를 하기 전에 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인 틀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체제론이야. 체제론. 우리 투입사출 모형.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쳐져 있죠? 형광펜으로 종래 체제론. 여기다 형광펜. 종래 체제론. 다시. 로이가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기 전에 정책을 설명했던 대표적인 이론 모형이 체제론. 자, 여기는 하나, 둘, 3장을 넘겨보세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이 바로 뭐예요? 제목이. 이스턴의 투입산출 모형이야. 우리 체제론 공부할 때 했습니다. 자, 정치체제 정부가 있죠? 체제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사회 환경이 있지. 환경으로부터 뭐가 들어와? 인푸트가 들어오는데 인푸트에는 요구와 지지가 있다 그랬죠? 사회 문제 해결 요구, 인적, 정신적 지지. 얘가 정치체제로 들어와서 컨버전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아웃풋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웃풋이 정책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168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이 무슨 이론? 체제론 투입산출 모형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투입산출 모형에 따르자면 정책의 종류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책의 종류를 나눠볼 필요가 있기 없기? 없지. 뭐하러 나눠봐요? 모든 정책은 인풋돼서 컨버전돼서 나오는 정치 과정에 산출물이잖아. 투입산출 모형에 따르자면 정책의 종류를 나눠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정책은 인풋되고 컨버전되는 이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치 과정의 산출물이라고. 정치 과정에 무슨 변수가 돼요? 종속 변수가 돼요. 이게 체제론이야. 자, 근데 로이는 한 장 앞으로 들어와 보세요. 166페이지. 한 장만 앞으로. 자,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자, 아웃풋으로서의 정책이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이 아웃풋으로서 만들어진 정책이, 보세요. 그 그림의 하단. 배분 정책이냐, 규제 정책이냐, 재분배 정책이냐에 따라서 거꾸로 화살표가 작용하죠? 정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정책을 만드는 정책 과정상에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특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종류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로이에 따르면
로이의 주장에 따르자면 정책 과정을 변화시키는 무슨 변수로 작용하게 돼요? 독립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거지. 이게 정책 유형 분류론의 의의야. 자, 돌아오시면 163페이지. 163페이지 박스 다시 정리합시다. 자,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종래 체제론에 따르면, 자, 정책이란 동그라미, 정치체제의 산물로서 정치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무슨 변수? 종속변수 줄. 자, 하지만 로이는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정책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꾸로 뭐가 달라져요? 정책 과정이 달라지는 거지. 이 얘기는, 이 문장은 달리 표현하면 정책을 무슨 변수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 과정을 변화시키는 독립변수로. 그러니까 정책의 종류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남자와 인간의 종류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보는 이유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떤 행태적인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는 거죠. 아니, 남자든 여자든 행태적인 특징이 똑같으면 뭐하러 남자 여자를 구분해요? 유형을 나눌 필요가 없지. 자, 하단 보세요. 잠깐만. 그 박스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로이는 정책의 내용,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가로에 제가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표현인데, 자, 폴리시스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폴리틱스를 결정하는 거지. 정책이 정치를 결정하는 거죠. 이 문장 자체가 정책이 무슨 변수라는 게 독립변수라는 것이. 그 문장. 자, 하단 본문 갑시다. 자, 정책 유형 분류론의 선구자가 로이인데, 여러분 이제 로이가 정책 유형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실질적 계기는요, 1960년대 미국 정치학계에 큰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자, 미국의 정책은 자유주의, 다원주의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엘리트론자들은 아니다, 소수의 권력 엘리트가 정책을 지배한다.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도중에 로이가 나와가지고, 야, 싸우지 마. 내가 정책의 종류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정책은 엘리트주의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정책이 있더라는 거야. 이거를 재분배 정책이라고 로이는 명명을 해요. 반대로 어떤 정책은 다원주의 너희들의 말이 맞는 정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를 규제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쳐두세요. 규제 정책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고, 재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이 옳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책의 종류를 총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배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오겠어요? 순서대로 규제, 세 번째 재분배, 네 번째 구성. 자, 이 로이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각각의 정책의 정확한 뜻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 연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가 살펴봤다시피 각각의 정책 유형별로 정책 과정상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볼 게 배분 정책인데, 자, 여러분, 배분, 이런 거예요. 배분은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죠. 불특정도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죠. 이걸 재원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다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수출 기업에게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기업에게 연구 보조금을 주고,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 보조금 같은 걸 준다고.
이렇게 권리나 이익을 어떻게 해요? 나눠준다라고 해서 배분정책이야. 자, 근데 개념의 중요한 특징, 특정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특정한에다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특정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개인 집단 지역에다 줄. 자, 그 문장 읽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배분정책이란 특정한 개인 집단 지역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뭐 해준다? 나눠주는 정책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사례에서 이런 배분정책의 가장 많은 사례가 뭐냐면 SOC, 사회간접자본건설이에요. 여러분, 그 서울에다가 올림픽대로를 건설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서울에다 올림픽대로라는 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럼 누가 주로 수혜를 봐요? 혜택을 봐요? 서울에 거주하는 올림픽대로 이용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거지. 그죠? 또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 동남권 지역에다가 부산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건 주된 수혜자가 누구예요?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그 부산 동남권 지역 있죠? 그쪽에 항공 이용 편의가 늘어나고 큰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그때 막 부산하고 밀양하고 서로 신공항 유치하려고. 그래서 배분 정책의 가장 많은 사례는 어떤 정책? 사회간접자본 건설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수출 보조금을 지원해. 이것도 체크. 자, 그러면 누가 수혜자가 돼요? 수출 기업이 보조금을 얻겠죠? 또는 이제 FTA를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싼 농산물이 들어오죠? 그럼 농민들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이제 농민 피해를 지원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보조금. 이건 이제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특정 지방자치단체한테만 줘요. 자, 특징 봅시다. 특징. 자, 중요한 특징인데, 자, 방금 봤다시피 배분정책의 수혜 집단은 어때요? 개인 집단, 조합, 지역 사이로 다시 한번 특정, 불특정. 특정적이죠. 특정적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비용부담 집단은 반대로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재원이잖아. 비용부담자들은 어때요? 불특정적이에요. 응? 자, 그러면 흔히 수혜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죠. 비용부담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수혜 집단이 지금 특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은 정책에 대해서 베리베리 땡큐스럽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비용부담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다 보니까 반대 자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니, 여러분이나 제가 내는 세금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는데 굳이 반대해, 안 해? 안 해요. 반대로 거꾸로 수혜 집단은 특정화되다 보니까 혜택을 크게 느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줄 치세요. 바로,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 재원 부담자의 배분 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재원 부담자들이 저항이 크지 않고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의 갈등이 크다, 적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갈등이 적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 갈등이 적다 보니까 배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시끄럽게 진행할까요? 조용조용 진행될까요? 조용히 진행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배분 정책을 다른 말로 분배 정책이라고도 해요. 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그리고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의 갈등은 크다, 적다? 적다 그랬죠? 하지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수혜 집단들 간에 뭐는 치열하다? 경쟁은 치열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자, 수출 기업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 이거야. 그러면 올해 보조금 예산이 한정돼 있겠죠? 보조금 예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수출 기업들은 어때요? 여럿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출 기업들이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서로 먼저 받아 챙기려고
경쟁을 한다는 얘기지. 예? 자, 이러한 경쟁의 양상이요, 뭐로 나타나냐 하면, 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갈라먹기 정치, 포크배럴 폴리틱스까지. 이거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 작년에 영어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갈라먹기 정치, 포크배럴 폴리틱스, 그리고 상부상조, 로그롤링까지. 자, 여러분 이제 그냥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그냥 영어로 나왔어요. 가로 안에 넣기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포크배럴이, 여러분 소고기가 영어로 뭐예요? 돼지고기, 비프, 돼지고기는 포크.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배럴이 뭐냐면 큰 드럼통 같은 거 있죠. 이걸 배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냉장고, 19세기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돼지를 잡으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여둔 통, 이걸 포크 배럴이라 하는데, 이거는 의역을 해야 됩니다. 얘를 주로 뭐로 의역을 하냐면요, 돼지 구유통으로 의역을 해요. 돼지 구유통.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배럴 반 딱 쪼개면 뭐로 쓰기 좋아요? 돼지 구유통으로 쓰기가 좋죠? 자, 제가 돼지 사육자입니다. 돼지 10마리를 키워요. 여기 돼지 10마리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구유통에다가 사료를 붓는 순간 돼지 10마리 행태가 어때요? 한정된 사료를 서로 먹으려고 머리도 밀고 난리뽕짝 브루스를 치죠? 이러한 행태를 포크배럴 폴리틱스라 그래요. 돼지 구유통 정치라 그럽니다. 그 밑에 뜻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로그롤링은, 여러분 로그롤링은 이미 우리 한번 했지? 네? 로그는 통나무, 롤링은 굴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밀어주기 한다 그랬죠? 투표 담합, 투표 거래.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럼 배분 정책 특히 중요한데,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의 갈등은 크다 적다? 적다. 하지만 배분 정책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수혜 집단들 간의 경쟁은 치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의 양상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뭐로 나타나요? 포크배럴 폴리틱스로 나타나고, 보다 효과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야, 이번에는 네가 먹어. 네가 먹는데 찬성표 던져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먹는데 찬성표 던져줘. 이런 이제 로그롤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포크배럴, 로그롤링 이런 단어들 나오면 다 뭐의 특징들이에요? 배분 정책의 특징들이에요. 규제 정책인데, 자, 역시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함으로 써 다음에 끊으세요. 써 다음에 끊으세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이야. 그럼 여러분, 자, 이게 규제 정책인데, 뭐 대표적으로 저런 거야. 그럼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화학 제품 생산하고 폐기물이 나오죠. 한강에 버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게 정부가 규제를 하잖아. 그러면 기업의 행동의 자유를 지금 제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환경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여튼 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환경오염 규제인데, 자, 그러면 이 개념에서 모든 정책은 비용 부담 집단이 있고 수혜 집단이 있다 그랬어요. 규제 정책은 비용 부담 집단이 어때요? 특정, 불특정? 특정이잖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잖아요. 그럼 제약당하는 존재가 뭐예요? 비용 부담 집단이지. 그리고 수혜 집단은 누굽니까? 일반 대중으로 불특정적이죠. 여러분들, 자, 비용 부담 집단이 특정화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비용 부담 집단이 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아까 배분 정책하고는 전개되는 양상이 달라져요. 시끄럽게 진행되겠어, 조용하게 진행됐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돼요. 자, 이게 규제 정책입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자, 프랭클린과 리플라이 줄 쳐두시고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이제 로이는 그냥 규제정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이는 그냥 규제정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프랭클린과 리플라이라는 학자는 규제정책을 둘로 나눠요. 자, 보호적 규제, 보호적에다 동그라미, 경쟁적 규제, 경쟁적에다 동그라미. 자, 보호적 규제가 방금 봤던 로이가 말하는 규제정책이에요. 그리고 아까 로이가 말하는 그냥 규제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일반 이익의?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자, 프랭클린과 리플라이가 말하는 보호적 규제가, 자, 줄치세요.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하면서 써 다음에 다시 끊고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죠. 거기 보면 독과점 규제, 다 체크, 환경 규제, 뭐 근로기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규제에 해당돼? 보호적 규제. 다시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누구 보호? 일반 대중의 이익 보호. 자, 근데 경쟁적 규제는요, 달라요. 얘는 사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줄쳐주세요. 여러분, 이동통신 사업은 아무나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종의 이제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이게 일종의 행정법상 특허예요, 특허. 그럼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뭐 LG, SK 여러 회사에서 서로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어때요? 신청을 하죠? 이런 다수의 경쟁자들 가운데 소수의 업체만 딱 정부가 선정을 해가지고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하는 거야. 독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되 정부가 요금이나 품질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 요거를 경쟁적 규제라 그래요. 프랭클린과 리플라이는 보호적 규제하고 경쟁적 규제를 이렇게 나눴는데, 로이가 말하는 그냥 규제 정책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보호적 규제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규제 정책의 특징 좀 봅시다. 양가로 2번. 자, 방금 봤다시피 동그라미 1번. 비용 부담 집단은 개인 기업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특정에다 동그라미하고 있으나 다음에 끊으세요. 수혜 집단은 일반 대중이다 보니까 불특정적이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끝자락에 줄 치세요. 이 비용 부담 집단이 특정화되어 있는데, 이 비용 부담 집단이요, 규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갈등을 한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수혜 집단은 뭐 예를 들어 환경단체 같은 경우, 또는 뭐 소비자 규제다, 소비자 보호 규제다 그러면 소비자 단체, 이런 단체들이 자기네 목소리를 키우려고, 또 비용 부담 집단은 자기네 목소리를 저항하는 비용 부담 집단은 자기네 목소리를 키우려고 뭐 여론 조작 같은 거, 뭐 또는 TV 광고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연합, 또 이익들 간의 충돌을 통한 타협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정책 과정에서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의 지지 세력 확정을 위한 자유로운 정치적인 연합, 흥정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이런 점에서 로이는요,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표출과 경쟁, 타협 조정이라고 하는 바로 다원주의적인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누구의 주장이 옳더라? 다원론자들의 주장이 옳더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재분배 정책 갑시다. 재분배 정책은, 자, 개념 고소득층으로부터, 다음에 끊으세요.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자,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이죠. 그러면 여기서 수혜 집단은 누가 돼요? 가난한 사람. 비용 부담 집단은 고소득층. 뭐 대표적인 사례가 누진세, 사회보장지출, 뭐 임대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재분배 정책에 해당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자,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자, 여기 이 표현, 계층 분화에 따라서 특정화되어 있어요. 이 표현.
여러분 아까 규제정책에서 계층 분화에 따라서 특정적인 건 아니죠. 규제정책은. 그래서 재분배정책은 계층 분화에 따라서 특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 또 이데올로기적인 논쟁하고 계급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좌파 계열에서는 재분배정책 찬성하죠. 우파 계열은 반대하죠. 부자들은 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찬성하죠. 그럼 그냥 이해관계 갈등하면 규제정책이죠.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계급 갈등하면 재분배정책이에요. 자, 지금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나 계급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재분배정책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 재분배정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하면, 자, 줄 치세요. 계급별 정상조직, 노조 대표, 계급 대표, 기업 대표 등 이들이 계급별 엘리트들인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EX 한 다음에 연필로 자,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그럼 자, 노는 누구 대표예요? 노동자 대표. 사는 자본가 대표. 정은 정부 대표. 일종의 노동자 계급의 엘리트, 민주노총. 자본가 계급의 엘리트, 한국경총. 정부 엘리트. 이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재분배 정책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측면에서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 사회의 엘리트가 주도하는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이 옳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배분, 규제, 재분배. 원래 로이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했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있는 구성정책은 뭐냐면 나중에 구색 맞추기로 그냥 하나 추가한 건데, 얘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성정책은 정치체제는 정부를 말하죠. 투입을 조직하거나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과 관련된 정책인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했죠. 공무원은 정치체제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의 보수를 작년 대비 10%를 인상을 했어. 또는 이제 선거구를 획정했어요. 국회의원 선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돼? 구성정책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표, 166페이지 표, 그리고 오른쪽의 표는 요거는 심화적인 수업에서 기출 지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별도로 할 겁니다. 이렇게 볼 거고, 자, 하여간 로이가 중요해. 자, 그 다음 167페이지. 자, 이번에는 알몬드와 포엘 줄 치세요. 알몬드와 포엘. 알몬드와 포엘. 자, 그러면 알몬드와 포엘이라는 학자는 정책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부분, 자, 역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배분 체크, 규제 체크, 규제 다음에 끊으세요. 추출 상징인데, 추출 상징. 자, 배분하고 규제는 로이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알몬드와 포엘의 분류에서 특색이 있는 건 뭐죠? 추출하고 상징 정책이에요. 추출하고 상징 정책.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맨 밑에 표. 추출은 추출에다 동그라미 뽑아내는 거야. 익스트랙트. 그러니까 정치체제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내는 정책 있죠?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내는 정책. 이게 이제 바로 추출 정책이지. 그래서 뭐 강제로 군대 보내죠. 인적 자원. 또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세금 걷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조용조. 여기 이제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상징 정책은 상징 동그라미. 자, 얘는 정치체제, 정부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정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국경일 행사. 뭐 8.15 경축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분, 남대문 불탔죠. 근데 돈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복원했죠.
이거 무슨 정책이에요? 상징 정책이지. 남대문이 뭐를 상징해요?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500년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대표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봤죠? 그죠? 근데 그게 역사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한양 도성이 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양 천도한 게 이제 태조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방원 때, 태종 때 막 건설하고 도성, 한양 도성 그래갖고 지금 이것도 유네스코에 올린다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건물이, 이런 도성과 같은 이런 문화유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갖고 저기 북한산 이쪽, 북악산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뭐 그 태조 때 쌓았던 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차례 세종 때 개축하고 뭐 이렇게 돌 색깔이 다르대요. 층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차례 그 전란을 겪잖아, 조선시대 때. 그래갖고 이제 인조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인조잖아. 그래갖고 이제 남한산성을 인조 때 개수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래요, 남한산성이. 그러니까 누구를 대비하려고 하냐면, 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니까 남쪽에다 산성을 구축한 거죠. 근데 일본을 대비하려고 남한산성 쌓는데 어디서 왔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거지, 북쪽에서. 그래서 이제 청나라한테 당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건 숙종 때라 그러던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성을 못 짓도록,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고전을 하다 보니까 성을 못 짓도록 했는데, 이제 숙종 때, 이제 북한산성을 또 완성을 한대요. 북한산성을. 근데 지금 다 그 역사를 보면 사후 약방문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없었지. 6.25 전쟁 치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유네스코 뭐 한양 도성을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 뺑뺑이 친 노가다에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돌 나르고, 거기 보면 인왕산 그쪽으로 보면 완전 산이거든요? 거기에 이딴 많은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자, 무슨 정책? 추출과 상징을 지금 제가 동시에 다 얘기했어요. 평창올림픽 치른 것도 결국 대한민국이랑 국가체제 이미지 좋게 하는 정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알몬드와 포엘까지 봤습니다.